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국내 증시의 차트 현황과 국내 거시경제 현황을 비교하면서 시황 관련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증시의 방향성 관련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많이 대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승론의 입장에서는 주식은 원래 공포를 먹고 자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든지 금리가 여전히 높다든지 하는 이런 불황적 분위기일 때 열심히 사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승론을 피고 있고, 대표적인 하락론의 입장에서는 최근 진행되는 반등 시세에 현혹당하지 마라. 본질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락론의 입장을 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수 차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적 차원의 시황 분석,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시황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차트 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부입니다. 기술적 분석, 가로치고 차트 체크. 결과론적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살짝 경신해 주게 되면서 이전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봉상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HTS 화면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주봉상 차트이고, 제가 주봉상 차트를 볼 때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징후들이 이 시점에 명확하게 목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현재의 지수 화면을 이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뀔 때 나오는 대표적인 징후들 5가지 설명해 드렸죠. 그 부분을 하나씩 체크를 해 보시면 5가지 추세 전환 징후가 다 나왔어요. 자, 하나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상황. 이전에 여기서 캔들이 요 가장 굵은 선, 기준선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을 한 차례 보여줬었고, 이 밑으로 다시 깨졌다가 다시 재돌파가 여기서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이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준선이 계속 내려오던 추세였었어요. 한 번도 이 기준선이 반등을 못했습니다. 26개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앙값이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기준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26개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선이 상향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불가능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준선이 위로 한 칸 올라가고 이번에도 살짝 더 올라가는 모습을 최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이 하락 추세 때에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리면은 26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이 원래는 여기였었는데, 이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가 최고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4월 달에 들어서 고점이 살짝 경신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기준선이. 이해되시죠? 일목균형표 강의를 듣고 요게 이어서 확인이 돼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이 전고점을 또 뚫었어요. 6월 달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또 뚫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점이 위로 또 경신이 되죠. 26개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 최저점은 어디죠? 최저점은 어디죠? 최저점은 여기죠, 여기. 요거의 이등분선, 요거를 반으로 딱 나누면은 기준선이 지나는 자리가 정확하게 딱 세팅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가장 굵은 회색 선이 여기에 딱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이 경신돼야지만 기준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고점 돌파를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팍팍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터닝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전환선항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도 이 시점서부터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하락 추세 때는 전환선, 이 연한 회색선이 기준선, 이 진한 회색선 항상 밑에 있죠. 역배열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여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비비다가 전환선이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기준선이 뒤늦게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됐습니다. 전환선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9개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위로 경신이 돼야 돼요. 9개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최고점이 원래는 여기였었는데 여기 4월 둘째 주 캔들 여기서 형성이 됐었었는데 최근 6월 달 들어서 여기가 뚫렸잖아요. 그렇죠? 전고점이 뚫리니까 최고점 카운팅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등분선 9개 캔들 형성 시간 중에 최저점은 여기죠. 요거의 이등분선 반으로 딱 짜게면은 그렇죠. 또 정확하게 전환선이 지나는 자리에 선이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선도 고점이 경신됨에 따라 이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항상 역배열 상태로 있었던 게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서 터닝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캔들은 맨 위에 꼭대기에 있고 그래서 추세 전환 징후 두 가지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로 후행 스팬의 캔들 돌파도 여기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후행 스팬 분홍색 선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나온 거냐?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이것도 26개 캔들 형성되는 시간 요때 당시 뒤로 26개 뒤로 가야 되죠. 후행 스팬은 그때가 요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후행 스팬이 여기를 건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확 빠졌으면은 역배열을 지속하는 건데 여기서 터닝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후행 스팬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현재 지수의 종가를 26개 뒤에서 그대로 따라오는 게 분홍색 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터닝이 되는 바람에 후행 스팬도 캔들을 딱 돌파하는 형태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나왔죠. 자, 그리고 구름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름대가 일단 색깔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 양운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두꺼워지지는 못했어요. 이게 두꺼워지려면 얘가 또 더 올라가야 되죠. 근데 어쨌든 빨간색 양운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운이 양운으로 바뀌는 모습까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의 색깔이 바뀌는 게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음운을 캔들이 종가상 돌파를 해버리는 캔들이 지난주 6월 첫째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탁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돌파를 하고 나서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종가상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 강의의 5가지 추세전환 신호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목균형표상 시세를 보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골든크로스 나오고 캔들이 기준선 뚫어버리고 그러면서 후행 스팬이 캔들 돌파까지 완성시켰던 올해 4월 5월경 요때 요 시점
요 시점쯤 되게 되면은 슬슬 방향이 상방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구름까지 뚫어버리면서 시세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게 올라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상 시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하락이 끝났다. 그리고 이 저점은 이제 경신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위로 올라간다. 못해도 이전 고점까지는 못 가도 적어도 뭐 한 이 정도? 작년도 한 연초에 만들었었던 그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기미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트상 시세 흐름의 무게를 낮게 두고 시황적 차원, 거시경제적 차원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2부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추세 전환의 5가지 징후가 목격이 되고 있지만, 이게 나오게 되었을 때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지금 친구를 데려오질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뭘까요?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운을 떼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거래량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화요 강좌 올려드렸을 때 말씀해드렸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변화가 시세 변화를 이끈다. 그래서 시세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고, 시세의 움직임 전에 거래량의 움직임이 먼저 목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 시선에서는 거래량의 변화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상승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세가 이제 앞으로 찾아올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보게 되면은 이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게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변곡점에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네모칸을 쳐보면은 이렇게 네모칸 한번 쳐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바뀌는 자리. 그리고 여기다가 네모칸을 친 다음에 하락이 닿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자리가 또 이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추세가 바뀔 때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거래량의 흐름 한번 목격해 보시고, 요 네모칸 박스 시선을 밑으로 내려서 거래량의 흐름을 한번 목격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발현돼야 되는 거래량의 사이즈가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 한 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추세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얘도 꼭지를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꽝 무너지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운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깨지면서 상승이 닿고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목균형표상 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목격되는 이런 거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상승으로 변화하는 요 자리, 그러니까 양운이 이탈되면서 하락 추세가 본격화되고 음운이 돌파되면서 상승 추세가 본격화된다 라면은 이 변화의 초입 자리에서 또 이런 거래의 변화, 이런 흐름들이 목격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의 변화가 딱히 크게 목격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일수가 작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연휴가 많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현충일 연휴가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오신 날 있었고, 그 전에는 근로자의 날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일수가 작아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어떤 수급의 변화가 맞다라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급이 충분히 목격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보는 기준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놓고 보았을 때도 신뢰를 100% 갖기에는 좀 부족하고 한 5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추세 변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세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또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추세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저점 추세대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전에는 저점도 밑으로 깨지고 고점도 밑으로 낮아지면서 완전한 하락 추세를 이끌어냈지만 얘는 그래도 고점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점은 조금 세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세대가 방향을 위로 잡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거래량이라는 친구를 데려오면서 바꿔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흐름을 한번 주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고 다른 주기 월봉상 차트나 혹은 뭐 그보다 더 긴 주기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또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혼선을 줄 것 같아가지고 주봉상 차트만 가지고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 흐름은 어쨌든 방향성을 바꾸면서 위로 가려는 흐름을 시세상 내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이전에 가르쳐 드렸던 대로만 설명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차트는 지금 방향을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부 두 번째 시간으로는 시황 분석, 거시경제적 차원으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변수를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경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채, 빚에 대한 상황 보도록 하겠고 다섯 번째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또 결론부터 써놨죠. 제가 그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습니다. 제 시황 영상과 관련해서 자꾸 제가 하는 의견이 틀린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내 말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 관점에서는 저는 틀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오르냐 떨어지느냐만 기준으로 두고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제 말이 맞는 거고 올라가는 중에는 제 말이 틀렸다라고 여기시는 거라면은 당연히 또 공감이 안 되시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겁니다. 펀더멘털적인 상황, 그죠? 이게 온전치 못한 상태로 간다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시경제적 시황 상황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치 못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또 하나씩 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환율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동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6월 FOMC 회의가 또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또 하냐 마냐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하냐 아니면은 동결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인하라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고금리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동결을 하면은 현재 고금리 상황을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긴축의 스탠스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완화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라고 하면서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이야기는 곧 추후 금리 인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금리 동결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즉 완화를 뜻하는 거다라는 식의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동결이 지속이 돼야지 그 말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 트러블에 대한 징후들로 여러 가지가 목격이 됐잖아요. 은행들 파산하고 미국 뭐 재무부도 뭐 부도 처리를 한 해 만에 하고 어닝 쇼크로 기업들 작살나는 거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유지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여전히 시황적 상황이 똑같아요. 제가 기도가 막힌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 환자의 목을 오히려 더 재고 있는 격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속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에요. 이게 무섭다고 제가 전시경제 전시경제 역학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벌써 2년 전서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내용입니다. 공급 충격에 의해서 올라간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해제끼니 그에 따른 트러블이 안 생기고 백이겠느냐.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죽어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발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침체 상황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풀어낼 의사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나오는 현상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104포인트 자리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 104포인트라는 자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했었을 당시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해드렸죠. 지금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상황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인상이라는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선택지를 빼놓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면은 어쩌면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를 더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게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통화 정책에 대한 선택지를 동결 아니면은 인하 쪽으로만 생각을 두고 있고 인상에 대한 카드를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할수록 고금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는 차원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하지만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감이 좀 오실란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전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살고 있는 모양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요거 한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3.561 제가 어제 밤 10시 기준으로 체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3.745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수준이 더 높아요. 이게 어떤 걸 뜻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우량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불량하다. 신용을 평가했었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불량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있는 확률과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미국이 갚을 수 있는 확률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더 잘 갚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져보면은 신용이라는 기준을 잣대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는 금리를 조금만 땡겨낸 상태에서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는 국채 금리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게 살고 있는 지가 지금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300원 밑으로 잘 못 내려가잖아요. 계속. IMF 터지기 전에도 영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환율이 어떻게 있다가 그 사단이 났는지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한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변함이 없이 강달러 기조 하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경기적 차원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글로벌하게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도 예전서부터 정말 많이 그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신에 여기다 사실 중국을 더 많이 그려놓고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뭐 중국으로 예를 들던 우리나라로 예를 들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신흥국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조 수출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경제 성장 메커니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 따질 때 우리 총생산 Y 값을 두고 거시경제에서 이런 도식들을 많이 그리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앞에 있는 건 소비, 그리고 요 I는 기업의 투자, 그리고 G는 정부 투자, 그리고 요 X 마이너스 M이 수출 마이너스 수입.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무역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들을 미국과 같은 세계 시장에다가 팔고 판매를 하고 굿즈를 넘겨주고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화폐, 달러라는 기축통화 화폐를 주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M이 경제 성장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꾸로 이 미국과 같은 소비를 해주는 나라, 한국이 만들어주는 물건을 팔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앞에 있는 소비라는 변수가 총생산 Y, GDP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너무 오래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로울 때는 이게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여기는 계속 달러를 쌓아 올리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주면서 성장을 하는 기본적인 로직을 갖게 되는데,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 또 발생하고, 그리고 2022년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발발하게 되면서 자꾸 이 팽팽팽팽 돌아가던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끊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신흥 국가들은 이 X-M이 계속 떨어지는 추이를 그려나가고 있고, 미국은 이 소비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추이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의 수출 무역 현황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로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의 소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서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서부터 월별 수출입 증가율, 요거부터 보시면은 빨간색이 수입이고 파란색이 수출이래요. 그래서 여기 36.3, 28.3 하면서 수입의 증감률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순간서부터는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최근에는 지금 어디서 놀고 있느냐, 23년도가 넘어서부터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증감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출을 볼게요. 수출을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빨간색 선하고 좀 차이가 살짝씩은 있지만, 트렌드를 보면은, 추세적 트렌드 선을 보게 되면은 얘도 하락 추세를 지속해서 어느 순간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작년 한 10월서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대에서 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X-M이라고 했잖아요. 이 로직이 뭐냐면은 이 수입이 원자재 같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물건들을 수입해서 사오는 것도 찍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요거예요.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그렇게 수입된 원자재를 우리 스타일로 한국이 부가가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원자재가 뭔가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사. 재료를 사와서 우리의 화려한 기술력으로 요리를 해서 짜잔 먹을 만한 음식으로 부가가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수출로 비싸게 팔고 그래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의 그 마진을 요리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성장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원자재도 지금 잘 안 들여오고 있다는 거고 물건도 많이 안 팔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외형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좀 쉰다. 그러면은 수출도 줄이고 수입도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 다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다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된 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래프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남는 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 공감 많이 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 성시경 씨가 하시는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은 먹을 텐데인가 해가지고 맛집 탐방하러 다니는 그런 유명한 컨텐츠가 있죠. 거기서 성시경 씨가 직접 섭외를 한대요, 음식점을. 근데 음식점 사장님들이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가게는 굳이 소개를 시켜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방송을 타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상 나에게는 손해가 난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단순 자영업과 가게 차원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월별 무역 수지 지금 계속 마이너스 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느냐? 비용은 많이 올랐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간 만큼 물건값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물건값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버리니까 물건값을 팍팍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는 낮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 줄어요. 그러다가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 만약에 가게에서 인건비 때문에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직원을 계속 쓰려면은 그만큼 돈을 더 지출해야 되잖아요. 야간에는 뭐 1.5배인가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수입을 초과해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일을 할수록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별 무역 수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견해들도 있던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는 것은 지난 달 대비해서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이 좀 줄었다는 거지 개선된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마치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월 대비 더 악화가 되었을 때 이 마이너스 적자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니까는 물건을 많이 찍어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고 공급 충격에 의해서 비용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올라간 비용 때문에 수입도 공격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수입 규모도 하락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비용은 오르고 매출은 빠지니까 마진이 적자인 상태가 일반 가게에서도 목격이 되는 현상이지만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뭐 힘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똑같은 상황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인은 결국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해소가 돼야지 펀더멘털이 튼튼할 것이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면은 신용 위험을 자극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평범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는 거겠지만, 이게 유지되고 있는 차원에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데 여기에 신용 위기가 딱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자본시장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한 저는 시황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사화된 내용이 요겁니다. 5월달 수출이 15% 감소를 했다. 무역 수지가 15개월째 적자이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무역 수지가 15개월째 적자라고 하지만 사실 저것도 더 커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작년 2월 달에 여기서 플러스 요거 한번 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15개월이거든요. 근데 이 전에 보게 되면 이미 여기서도 적자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흑자 난 거 가지고 이거 빼고 계산하니까 15개월인데 요거를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더 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11월인가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이때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누적적으로 적자가 쌓아온 시간은 더 큽니다. 그럼 나는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가 21년도서부터 세워진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물 경기 충격을 주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와, 이거는 정말 좀 일반적인 어떤 관점의 상황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정말 전례 없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미 요때 당시 얘기를 드렸고, 목격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찍히기 시작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바라보는 시황관에서는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겁니다. 물론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신흥국이 아닌 그럼 선진 시장 미국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거, 그리고 미국인들의 어떤 이제 자신감, 컨피던스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요 컨슈머 센티멘트라는 지수가 있는데, 미시건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걸로 그 소비자들의 심리, 자신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높은 지표다라고 해서 많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어떤가요? 일단 여기 왼쪽 거부터 봅시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 기대 지수도 하락 하면서 최근 추이를 보면은 요래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고, 요게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오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미국은 소비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평화의 시대이니까. 근데 일단 19년 요때 그 2018년도 말경까지는 이 평화가 유지가 되다가 2018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팬데믹 때려맞으면서 훅 꺾였다가 유동성 정책, 정부가 돈 쥐어주는 정책 한다고 하면서 꽉 끌어올렸으나 예전에 트렌드를 복귀하지 못했죠. 그러더니 지금 다시 이렇게 꺾이면서 가만히 보면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 트렌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소득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의 소비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을 한다.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가 뒤로 떨어지는 대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지표도 보시게 되면은 이건 더 심각합니다. 원래는 이 컨슈머 센티멘트가 1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100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팬데믹 터지면서 이게 확 꺾이고 2020년도 확인되죠.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풀어서 뭐 이렇게 막 재정 쓰고 확장 정책 한다라고 하니까 돌아 올라간 듯 했으나 100%
회복이 안 됐죠. 본래의 트렌드로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긴축을 이빠이 삼빠이 올려버리니까는 그죠, 다시 꼬라지고 그나마 최근에 좀 개선된 듯 했다가 다시 자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입니다.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미국의 경제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얘네는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걸 만약에 이걸 증시로 표현한다 하게 되면은 코로나 충격 당시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 코로나 저점을 이미 진작에 깨서 올라가려고 했으나 여기를 통과를 못했어요. 여기 저항 맞았다고, 여기에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코스피 지수다 하게 되면은 이게 대충 1300포인트인가?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뭐 1000포인트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7000 이하까지 또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뭐 나스닥에 7000포인트 간다고 그렇게 또 한참 말씀하셨던 또 유명한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7000포인트라는 그 포인트가 괜히 나온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은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만들어놨었던 수준이 나스닥 7000포인트 수준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경기라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또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봐보세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수출이 떨어지면서 총생산 Y가 감소하는 무대로 가고 있고, 미국은 소비가 감소하면서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운을 겪게 되는 상황을 갖고 있고, 그래서 21년도, 22년도 당시에 뭐 불황이 온다, 디프레이션이 온다, 리세션이 온다 한참 떠들었는데 장이 떨어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세상에 진짜 뭐 IMF 같은 위기 오는 거 아닌가요? 했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장이 오르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사람들의 기억력은 완전히 다 사라졌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시세를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자는 이런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경기 상황의 목격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증시의 시세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의견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맞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상황.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싸울 투자에 마음 심자음을 써서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의 투심으로써 주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에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안할 게 없으면 화가 안 납니다. 근데 불안하면 화가 나거든요.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라는 차원으로 장을 보았을 때 제 시선에서 변한 거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요것도 듣게 되면은 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고, 이 훈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6월 달에 지수가 고점 경신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AI 붐이 그러니까 버블이냐,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거냐, 뭐 이거를 구분하고 싶다, 뭐 이런 견해를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설명을 들으면 대충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22년 4분기에서 23년 1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액의 변화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액 변화는 괄목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2760, 3061, 3221, 그리고 3420, 이번에 3620. 매출액에서 이 게이밍, 우리 엔비디아 하면 사실 뭐 그래픽 카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게임 산업에 치중되어져 있는 그 GPU 그래픽 카드, 그거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또 GPU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2048, 2366, 2936, 그리고 3263, 그리고 3750 지속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게이밍하고 데이터 센터가 이 엔비디아 매출의 대다수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확인되시죠? 이 전체 매출에 보시면 40%가량을 두 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별로 주력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주력 사업의 매출액이 확 올라갔습니다. 왜? PC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번 아실 거예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비싸요. 컴퓨터 한 대를 사는 데 있어서 그 중에 좀 오버하면은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은 GPU 그래픽 카드 하나 사는 데 들어가는 가격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3D 게임 같은 거 좀 제대로 돌리려면은 성능이 괜찮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비싸게 팔리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 분야, 이거는 약간 좀 법인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액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23년 1분기로 가면서 이게 확 증가를 했어요. 3263에서 3750.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니까 100만, 1000만, 억, 6억 달러. 6억 달러 수준의 매출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 이게 AI 산업이 되면서 이 매출액이 확 올라가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시점에서 갑자기 부각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요약 손익 계산서 보시면은 매출액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까 확인을 했죠. 자, 근데 요 매출 원가, 제가 손익 계산서 보는 법도 유튜브 영상으로 강의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기가 잘 쌓이신 분들은 이런 영상 들으실 때 이해가 그냥 팍팍 되시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도 보시게 되면은 매출 원가도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었다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 만큼 매출도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엔비디아처럼. 그냥 얘네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건 가격을 높게 팔아도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력이 안 받쳐주는 애들은 비용은 올라갔지만 물건을 그만큼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져서 영업이익이 확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매출 원가가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판관비와 연구 개발비. 이것도 빼줘야 되죠. 근데 이것도 비용입니다. 근데 이 비용도 가만히 보시면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매출이 증가한 것만 보지만 비용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 차원에 해당되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와 연구 개발비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은 사실 엄청난 규모의 서프라이즈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 증가폭이 매출액 증가폭하고 비교했을 때는 훅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영업 외 비용까지 차감을 해서 순이익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2313에서 2623 그리고 2973 그리고 3350 그 다음에 3443 그쵸? 보시면 어때요? 보면 서프라이즈한 증가는 사실 여기서 요때랑 여기서 요때 발생했지 22년 4분기에서 23년 1분기로 가는 요때의 상승률은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번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다. 그리고 AI 산업에 붐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급증했다라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만 싹 다 뽑아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숫자만 가지고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22년도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2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때잖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던 때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얘네는 매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 불황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이 개작살 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메리트라고 표현이 될 만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트렌드적으로 계속 쌓여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이거를 이 시점에 좀 과하게 포장을 해서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 갭상승을 무리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포인트입니다. 얘네가 25%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공시와 함께 장 외 거래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그게 다음날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여기서 주가들이 지금 형성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갭으로 떴어요. 그래서 장중 시세로 떴으면 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거래량을 양봉으로 쫙 뽑아 올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없이 올릴 수 있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시세만 과하게 땡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가에서 거래를 터뜨렸다는 것은 제가 또 거래량 강의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스닥을 신고가로 경신시켰고 이게 필반 지수를 신고가로 경신시켰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시세를 높게 땡겨야 하는 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시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또 하냐면은 엔비디아는 그래도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만은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얘네들도 덩달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덩달아 상승한 이게 코스피를 2600 이상으로 땡겨 올린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상황은 어떤가 살펴보시면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이 위에 매출액 있는데 요거는 이 화면이 잘려가지고 여기 매출 총 이익서부터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셔도 충분해요. 일단 여기 영업이익 보시면은 작년 4분기랑 이게 올해 1분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수치는 어떠했는지 확인이 되죠. 숫자가 5자리 숫자였었는데 4자리 숫자로 바뀌더니 4306 찍히더니 이번에는 640 이번에는 640이 찍히면서 크게 떨어졌고 DS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이 됐다는 게 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서부터 크게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이 분위기가 올해 1분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심지어 지금 1%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장사를 해서 발생시킨 매출액이 1%만 남는 거고 99%가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닝이 상당히 악화가 됐죠. 그리고 기타 사항들 쭉 빼서 당기순이익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은 1575 수치가 나와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은 괜찮았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은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로 찍혀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크게 악화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악화가 된 거에서 영업이익과 관계가 없는 비용, 법인세를 빼야 되는데 세금 처리 과정에서 플러스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세무 처리가 이뤄지게 되니까는 이게 찍혀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된 걸로 확인이 되지만 사실상 장사를 가지고 한 부분은 그쵸 크게 망가졌던 게 이미 작년 4분기에 나왔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사업 부분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것은 높은 가격의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특출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수요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실적이라는 백그라운드조차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 한마디로 만들어낸 시세가 최근에 코스피를 2600포인트로 끌어올렸던 힘입니다. 여기에 신뢰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니까 또 선반영 돼서 입에 미리 올라가는 거다 라고 하는데, 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저는 이 수치가 개선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지금보다 시간이 가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 전서부터 이 상황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황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이 불황의 깊이가 세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락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력한 원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경기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만한 기미가 있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 논리 이런 것들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 이야기만 하니까는 또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이고 반도체만한 이슈인가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반도체 산업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벌써 진짜 거짓말하고 한 100번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인은 다 똑같아요. 공급 충격으로 비용이 올라간 상태에서 긴축으로 수요를 줄이니까 펀더멘털 붕괴가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 산업에서만 국한돼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은행도 문제 생기고 미국이라는 정부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채 한도가 빨리 차오르게 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계, 국가 다차원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느냐. 제가 봤었을 때는 자꾸 언론이 스팟라이트를 분산시키면서 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나 빵 뜨는 거 있으면은 그거 쳐다보는 사이에 다른 산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시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좀 보기 위해서 요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닝 쇼크에 의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작살나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골라왔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뚫고 올라가는 것만 언론이 집중시켜주니까 그 외에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게 가장 최근 건데, 어드밴스 오토파츠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렸던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오토파츠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아예 뭐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고 전기차가 그렇게 잘 팔려서 뭐 2차 전지가 뭐 수혜라고 하는 이 시점에 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왜 주가가 이렇게 어닝 쇼크로 작살이 납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얘네들도 일거리가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의 주가 붐도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거라는 그 성장성에 대한 기한에서 만들어낸 시세인데, 과연 그 성장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경기를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술력이 따라 붙여주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크레딧 스위스, 뭐 SVB 사태, 뭐 시그니처 뱅크 이런 것들 많이 또 잊혀졌죠. 잊혀졌겠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때 당시 이렇게 충격을 맞고 나서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고, 타겟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이미 작년도서부터 맛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얘네는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회사예요. 소매 유통회사. 그래서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의 척도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회사의 매출액이 잘 찍히고 있는가가 미국 가계 소비의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그래서 작년에 이미 여기서 한번 마탱이가 갔고 그러기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전저점을 또 경신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마트 차트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이마트 주봉 차트 보시면은 얘도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81,500원이라는 이 저점을 지금 경신할 위치까지 내려와져 있습니다. 요 수준은 보시면은 2020년도 당시 만들어놨었던 요 저점보다도 더 내려가져 있어요. 그리고 번외로 이것도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21년도 당시에 엄청난 뭐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HMM 이런 회사의 주가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달 지수가 최저점 찍었을 당시 그때 당시 수준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이 시간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경기라는 사이클에 민감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기나 실적을 이런 걸 반영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시세가 상방적으로 뻗어지면서 만들어낸 것 같고 근데 얘는 시총이 작으니까 지수를 못 끌고 가고 삼성전자 SK는 시총이 높으니까 지수를 끌고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최근 진행된 지수 상승이 그렇게 나온 부분인데 한편으로 보았을 때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렇게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가 작살나는 사례들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찰스 스왑이라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에 부도 위험이 또 하나 나오게 되게 되면서 그때 충격을 한번 세려 맞았고 그 이후에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 여전히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이 찰스 슈왑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하고 비교했었을 때 동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크레딧 스위스 정도면은 뭐 이 정도 레벨이 된다. 찰스 슈왑이면 이 정도 레벨이 된다. 할 텐데 그거를 국내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죠? 같은 사이즈 수준에서 놀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실적 악화로 이렇게 이꼬라지가 나는데 다른 애들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꼬라지가 나게 된 원인은 이 특정 산업에만 발생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버튼. 그래서 경기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불씨가 얼마든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산업, 다른 기업으로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터져야지만 그제서야 이게 웬일인가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겠죠. 그러니 그냥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은 그래요. 자, 그리고 빚에 대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에 있죠. 국내 5개 저축은행 1분기 순이익이 78%가 줄었다고 합니다. 연체율도 증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됐었던 은행 파산 문제가 결국 이 빚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니까 신용위험 때문에 그게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우리는 이게 신용위험이 아직 없다라고 하면서 묻어놓고 가고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회사는 지금 다시 돌아오는 돈이 없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 눈앞에 있고 여기서 기로에서는 한국은행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게 맞냐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가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끌고 왔냐면은 이 밑에 있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금리 하단이. 무슨 뜻이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내는데 이걸 올리는 만큼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고금리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은 땡큐지. 고금리가 되면 은행이 수혜주가 된다며. 공식으로 암기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근데 왜 저축은행은 순이익이 개작살 납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사질 않는데. 제가 많이 했었던 이야기. 김밥천국 사장님이 신라면을 3,000에서 4,500원으로 팔 수 있게 되면 뭐합니까? 손님이 4,500원을 당당하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4,500원을 내면서 신라면 한 그릇을 먹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편의점에 가서 큰 사발 하나 때려 먹고 남는 돈으로 삼각김밥 사 먹고 하겠다. 이런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손님이 발길을 끊어버리면서 장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은 대출 장사를 하기 위해 이 금리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 가게가 고금리를 유지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한번 또 올릴 수도 있네 없네 그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역전차를 계속 둔 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에 대한 부담, 특히나 이제 가계 부채 항목은 빚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쭉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사이에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불안한 줄다리기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라 살림도 똑같아요. 일반 그 구멍가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재정 상황도 똑같습니다. 세금이 안 거쳐요. 국민들이 부국강병해서 그만큼 세금을 나라에다 많이 내줘야 정부도 재정이 팍팍 쌓이는 건데, 지금 국세가 34조가 덜 거쳤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재정 부담은 또 높아졌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자꾸 나라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세금이 안 거쳐요. 악순환이죠. 세금을 거치게 하려면은 가게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가게를 풀어주고 기업을 살려주려면은 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재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을 쓰려고 보니까는 세금이 없어. 그럼 이제 적자 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면서 돈을 쓰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돈을 써서 빚을 갚는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나라가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막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화폐인 달러면은 이 짓거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 짓을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 돈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찍어내는 돈에 대한 가치를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원화값이 똥값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환율 미친 듯이 뛰면서 외국인 자금들 지금 뭐 주식시장에 좀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그대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자니 가만히 있자니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자니 지금 경기를 부양시킬 수가 없고,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전시경제 역학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든 버블에 의해서 빚잔치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될 수 있다. 21년도서부터 짜드렸던 시나리오. 그게 지금 가계, 기업, 정부 전체적으로 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뀐 거는 그치, 곧버스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했다. 라는 건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세컨드, 서드의 문제이고 둘째, 셋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상황에 대한 변화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시황과는 틀린 게 없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에 공감이 전혀 안 되시겠지만. 자, 그래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한국 역시 똑같은 상황이고, 국가 지출이 많은데 수입은 저조한 상황으로 똑같습니다. 일반 가게, 일반 기업, 그리고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동일해요. 언론이 스팟라이트를 켜주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괜찮은 줄 알고, 언론이 스팟라이트를 켜줘야지만 그제서야 상황이 터지고 그제서야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뭔가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2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뭐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공포를 먹고 자라는 증시라고들 하는데, 과연 작년 연말,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작년 연말에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놨었던 그 공포가 저점을 만드는 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공포감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계속 공포를 먹고 자라는 상승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작년 연말에 경험한 증시가 정말 공포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주식시장의 공포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거든요. 많이 무섭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진짜 공포를 경험하러 가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혀 뭐 공감이 되지 않을 분들이 많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 경제 상황은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시국인데, 이 갈림길에서 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이걸 약간 좀 게임처럼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 돈이 걸려있고 내 재산이 걸려있다라고 막 생각해서 무겁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게임처럼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21년도에 준비할 수 있었던 하락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강세 분위기,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 속에서 과연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냉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었으면은 그만큼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입증하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거라고 봐요. 차트는 상방을 얘기하고 있고 경제 상황은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에 무게를 두겠니? 라는 그 물음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난 한번 걸어볼래, 혹은 나는 여기에다 한번 걸어볼래 라는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를 택하는 게 정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근데 대중들의 생각은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해놓고 소수들이 다수의 자금을 가져가는 식의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기본적인 룰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룰이 성공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코스피가 2400에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승 추세다 이런 생각을 못 하겠죠. 2500을 뚫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역시 아니었구나. 근데 2600까지 뚫어버리면은 야 하면서 점점 일로 이제 무게가 실리죠. 하지만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사람의 비중을 높여 나간 다음에 결국 이것에 의해서 상황이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소수들이 이 다수의 자금을 가져가는 로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채널 이름을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정하면서도 했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반대되는 여론이 생기면 생길수록 제 게임의 룰 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투자만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A라는 정답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B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게임의 룰이 형성이 되면은 저는 다 이를 각오를 하면서 그 A라는 베팅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게 적중이 되면은 그게 마치 사우디가 RN을 이기는 그런 10배짜리 배당의 게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얘기를 조용조용히 하고 뭐 얌전얌전히 하니까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거예요. 소수의 생각이지만 정답이라고 판단되는 바가 있으면은 대중들의 견해의 반대편에 서서 이 높은 배당을 먹어보고자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21년도에서도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 지금도 저의 견해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당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점점 외로워지겠지만 한편으로 제 게임의 전략상으로는 더 유리해지는 코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공감력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갈림길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서부터 쌓아 올려왔었던 스토리들,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서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픈 확신과 어설픈 신뢰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거를 막연하게 따라하시면 곤란하겠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확실히 인지하시면서 꼭 제 판단이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후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게 되면은 스탁마켓 나온 시간을 통해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